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올해 58이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빛의 건축가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전라남도 보성에서 시작됩니다. 기와가 부서진 집이었습니다. 흙벽은 비가 올 때마다 진흙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몇 마리의 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이름의 누렁이 한 마리. 그 개만이 저를 두려움 없이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한두식은 마을에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볕에 그을렸습니다. 눈은 작고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면 돌아왔지만 좋은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날 아버지는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발걸음 소리로 그날 밤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박또박 걷는 소리는 괜찮은 밤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소리, 헛기치, 욕설이 섞인 소리는 폭풍이 오는 신호였습니다. 그럴 땐 재빨리 방구석으로 숨어 자는 척했습니다. 가끔은 통했습니다. 가끔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밥이나 해주면 됐어.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소주 냄새와 함께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정옥수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작고 마른 분이었습니다. 손은 세탁일로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공간을 차지하는 것조차 두려운 것처럼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받아왔습니다. 강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꽃처럼요. 저희 집 밥상은 권력의 지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상석에 앉고 동생 도윤이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반대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먹고 동생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저희 몫이었습니다. 늘 적었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먹어야지. 일을 해야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학교에 다녔을 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동생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거기선 집 안의 곰팡이, 냄새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도, 어머니의 조용한 울음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는 재능이 있구나. 어느 날, 저는 햇살이 들어오는 집을 그렸습니다. 큰 창문이 있고, 마당에 꽃이 피고, 문이 활짝 열린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집 안의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 참 따뜻하다. 서연아, 너는 나중에 화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는 그림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칭찬해 주실까 기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손에서 그림을 낚아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이 나오냐?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그림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햇살도, 꽃도, 웃는 사람들도 모두 조각났습니다. 조각들은 마루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화를 낼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조각난 꿈을 내려다보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밤이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셔츠에 주름이 있다고, 시선이 불손하다고, 무엇이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이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엄마는 떠나지 않을까? 어린 제가 품은 질문이었습니다. 훨씬 뒤에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를 묶어둔 것은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두려움도, 수치심도, 그리고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라는 왜곡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웃박금네 아주머니가 가끔 오셨습니다. 멸치국이나 된장을 들고요. 어머니 얼굴의 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침묵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도움을 주고 어머니는 설명 없이 받았습니다. 10살 무렵 몸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줍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자의 것들에 대해서요. 조심해야 한다고,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시선을 끌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를요. 나중에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알게 될 줄은요.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림자 속을 걷는 연습이었습니다. 투명해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고 동생의 무시를 견디며 끊임없이 목구멍을 조이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충분히 자라면 이 집을 떠나리라고, 어머니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도 가끔 악몽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983년 3월 봄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83년 3월 15일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16살 봄이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전날 밤 상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구나. 그래도 가기 힘들겠니? 어머니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라면요. 엄마, 못 일어나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알았다. 보리차 끓여 놓을게. 식으면 마시고. 어머니는 가셔야 했습니다. 빨래는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일을 빠지면 손님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세탁부에게 진단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6시에 나가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전쟁터로 가는 표정으로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도윤이가 아침을 먹는 소리,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대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이도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난 건 8시쯤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무거운 발걸음. 늘 그렇듯 제 배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이 제 방문 앞에 멈췄습니다.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얼거리 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긁었습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며 뉴스를 아는 척하곤 했습니다. 그 주는 일감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자재 부족으로 멈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벌이 없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예민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어디 갔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듯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제가 눈을 뜨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마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배가 아파서요. 아프면 일어나서 움직여.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프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아파요. 그때였습니다. 쓸모없는 것.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내 엄마처럼 쓸모없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밥이라도 해. 그것도 못하면 뭘 할 거야.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떠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어디로 가죠? 무엇으로 먹고 살죠? 아무것도 답이 없었습니다. 밥이 다 됐을 때쯤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낮고 더 위험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네. 아빠. 이리 와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멸과 무언가 더 어두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내 엄마 닮아서 참 쓸모없어. 죄송해요. 아빠. 죄송하다고?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막혔습니다. 그 이후는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고함, 손, 바닥, 통증, 그리고 어둠. 정신을 차렸을 때 박금네 아주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박금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이 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결단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하지만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슈퍼 앞에서, 우물가에서, 교회 마당에서요. 저 집이 경찰을 부른데 가정일을 왜 밖으로 끌어내노? 체면도 없나? 남자가 술 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침묵의 공무였습니다. 누구도 저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박금네 아주머니 집에서 저와 어머니는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경찰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알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갔습니다.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이 타고 있었습니다. 흙벽이 검게 그을리고 기와가 폭삭 내려앉고 감나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누렁이 보기가 지저댔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마을의 누군가였을까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집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몰라. 무너지는 벽, 제가 되는 기억, 사라지는 과거. 그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저 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서울 봉천동이었습니다. 1983년 4월. 어머니와 저는 반지하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박금네 아주머니가 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 어서 가서 새로 시작해.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네, 평남지.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습기가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차들이 쉼 없이 달렸습니다.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성의 고요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버스 번호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미로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남자들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뒤에 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밤이면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전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성에서 배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쌌습니다. 5시면 시장 입구에 좌판을 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식초와 참기름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팔았어요? 10,000원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10만 원이었습니다. 밥값, 전기세, 수도세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편입했습니다. 야간 학교였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시급 1,000원. 하루 8시간이면 8,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0만 원쯤 되었습니다. 학교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친구들은 화장을 했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강남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말도, 옷도, 생각도 달랐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야? 봉천동이요. 거기. 달동네 쪽.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투명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건축, 디자인 야간 학원, 초보자 환영. 건축. 그 단어가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일, 공간을 설계하는 일. 어릴 적 그렸던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 떠올랐습니다. 학원은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끝나고 가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강료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엄마, 저 건축 배우고 싶어요. 건축. 그게 뭐 하는 거야? 집을 설계하는 거요. 공간을 만드는 일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학원 첫날,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아.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건축은 예술이 아닙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지키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를 막고, 바람을 막고, 추위를 막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성의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지금의 반지하도 임시 피난처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나고 김태아 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첫날인데 제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한서연입니다. 서연 씨. 건축에 관심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시장에서 김밥을 말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은 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김밥을 못 팝니다. 수입이 끊깁니다. 월세를 못 냅니다. 저는 편의점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12시간,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학교는 결석이 잦아졌습니다. 학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아 강사가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해요. 바빠서요. 다음 달 수강료 아직 안 냈던데.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가난도, 처지도, 무너진 과거도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원을 포기했습니다. 밤마다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 담배 사는 사람, 라면 끓여 먹는 사람. 저는 기계처럼 물건을 찍었습니다. 잔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빌딩, 가로등. 모두 누군가 설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기 서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아 강사였습니다. 서연 씨, 선생님, 여기서 일하는구나. 몰랐네. 민망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아 강사는 커피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1,500원입니다. 돈을 내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학원 다시 나와요. 죄송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수강료는 신경 쓰지 마요. 네. 재능 있는 학생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명한 건축가 되면 그때 갚으면 돼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요. 기다릴게요. 그는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해라. 우리 딸, 꿈 이루자. 학원에 다시 갔습니다. 1984년 봄이었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김태아 강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저는 연필 쥐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해요. 건축은 급한 게 아니에요. 김태아 강사의 말이었습니다. 선 하나 긋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평면도를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 바람이 통하는 방향, 사람이 움직이는 동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는 것. 공간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어두운 복도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넓은 창은 희망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답답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보성의 집은 처음부터 사람을 가두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작은 창, 낮은 천장, 갇힌 공기, 공간이 폭력을 키웠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손이 익었습니다. 선이 곧아졌습니다. 도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첫 과제를 냈습니다. 작은 원룸 설계였습니다. 김태아 강사가 도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연 씨, 이거 혼자 그렸어요? 네, 잘했네요. 창문 배치가 특히 좋아요. 빛을 잘 생각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좋아졌습니다. 병이 회복되어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몸을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꿈이 생겼어. 무슨 꿈이요? 나중에 우리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거. 김밥이랑 떡볶이 파는. 딱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크기로. 좋아요. 엄마, 꼭 그렇게 해요. 그래, 너도 건축가 되고 엄마도 가게 주인 되고 우리 둘 다 뭔가 되는 거야. 서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1986년 저는 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김태아 강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실무를 배워야 해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설계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보조로 들어가 보는 게 어때요? 보조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설계 사무소는 신촌에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4개, 컴퓨터 2대, 제도판 하나. 소장님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말이 적고 까다로웠습니다. 신입이지. 일 많이 시킬 거야. 각오해. 네, 괜찮습니다. 처음엔 심부름이었습니다. 도면, 곡사, 자재 견적 받기, 현장 사진 정리. 건축과 상관없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웠습니다. 건축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협력하는지. 석 달쯤 지나자 도면을 만지게 됐습니다. 선배가 그린 도면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치수를 확인하고 오류를 찾고 깨끗하게 다시 그렸습니다. 소장님이 제 도면을 봤습니다. 손이 깔끔하네. 계속해. 짧은 말이었지만 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8년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은 땅에 내 가구가 들어가는 집이었습니다.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초안 그려봐. 일주일 줄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도면과 씨름했습니다. 햇빛이 어떻게 들어올지, 바람이 어떻게 통할지, 각 가구가 얼마나 사생활을 지킬 수 있을지, 모든 걸 생각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신경 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계단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사람들의 동선이고 만남의 장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계단에 작은 창을 냈습니다. 빛이 들어오도록요. 일주일 후 소장님이 도면을 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괜찮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실현됐습니다. 1989년 봄,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제 도면이 실제가 된 것을 봤습니다. 내 가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창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집 참 밝네요. 좋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에서 누군가 행복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건축사 자격 시험 볼래요. 건축사. 그게 뭔데? 건축가가 되는 거요. 정식으로. 내 이름으로 집을 설계하는 거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1990년 가을,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은 영원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성에서 도망쳐 나온 소녀가, 반지하에서 떨던 소녀가 이제 건축사였습니다. 김태아 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서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서연 씨가 잘한 거예요. 이제 좋은 건축 많이 하세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아무 프로젝트도 아닌 제 꿈의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그려왔던 집. 이름은 빛의 집이었습니다. 큰 창문, 밝은 복도, 안전한 문, 따뜻한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언젠가 이런 집을 짓겠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2년 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빅건축. 간판을 달던 날, 어머니가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이 사장이 됐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사장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으니까요. 책상 2개, 제도판 하나, 전화기 하나, 전부였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자 건축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일은 남자가 더 잘하지 않나요? 돌아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무너진 집에서 나온 거 기억해. 그때도 방법이 없어 보였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맞았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도 생깁니다. 걷다 보면요. 1994년 작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한부모 가정 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예산은 적었습니다. 공간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집이 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햇빛, 환기, 안전, 프라이버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 방을 신경 썼습니다. 작아도 독립된 공간.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 곳. 프로젝트가 완성되자 입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따뜻해요. 여기선 안전한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1997년 어느 날, 한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도현입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여성 건축가의 사회적 건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왜 건축가가 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무너진 벽 뒤에도 빛은 들어오니까요. 제 대답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오래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는 일을 하시네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성의 집, 불타는 밤, 서울에서의 생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겨낸 거예요. 그의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2000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김태아 강사님도 오셨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정말 잘 됐어요. 모두가 축복해 줬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도현은 지지했습니다. 당신 건축은 당신 것이에요. 계속 하세요. 2002년 중요한 프로젝트가 왔습니다. 보성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엄마, 고향에 가야 해요. 그래, 갈 때가 됐구나. 보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길, 낮은 집들, 느린 시간.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쉼터 이름은 햇살 어린이 센터였습니다. 큰 창문, 밝은 색, 안전한 문, 놀이 공간.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계하며 울었습니다. 과거의 저를 위해 짓는 것 같았습니다. 개관식 날,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어둠 속에서 울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 밤, 사회복지사가 전화했습니다. 한서연 건축가니, 혹시 아버지 한두식 씨 아세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간경화 말기래요. 딸을 찾는다고 하던데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를 부숴놓은 사람일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전 이미 저를 구했으니까요. 아버지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빛의 집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대 생존 여성을 위한 주거 공간.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 국내외에서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세계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한서연 건축가는 공간으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시상식 소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짓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존자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2024년 가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잠든 것처럼 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집 지었지? 네. 엄마, 정말 많이 지었어요. 잘했다. 우리 딸.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2025년 봄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젊고 열정적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건축가가 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너진 벽 뒤에도 빛은 들어오니까요. 강의 후, 저는 보성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여전히 집을 짓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양이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축가였습니다. 빛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정말로요. 언덕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묘지 너머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좁은 길들. 하지만 어딘가에 큰 창문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빛은 언제나 들어온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저는 걸어갔습니다. 앞을 향해, 빛을 향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아름다운 극복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